엄마, 엄마. 병실 복도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편지은의 손이 덜덜 떨리며 산소 마스크를 쓴 혜원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혜원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의사가 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혈소판 수치가 12,000까지 떨어졌어요. 편지는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아들이 죽는다는 말씀이신가요? RH- 혈액형이라 혈액 확보가 어렵습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인 분이 계시나요? 편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B형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미령이 나타났어요. 71세에도 꼿꼿한 자세에 완벽한 정장 차림. 4년 동안 한 번도 손주들을 찾지 않던 그 냉혹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선생님, RH- 혈액형 맞나요? 지금 당장 제 피 뽑으세요. 편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왜? 정미령은 편지은을 째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아이부터 살려요. 하지만 정미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편지은은 깨달았죠. 이 사람도 결국 할머니였다는 것을요. 그런데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4년 동안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미령은 어떻게 손주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달려온 걸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정말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4년 전, 편지은이 32살이던 해, 편지은은 작은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대학 시절 장학금으로 음악을 전공했고,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거든요. 그 시절 소영우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은아, 너 정말 피아노 잘 친다. 나보다 훨씬 섬세해. 용우 선배는 집안이 좋기로 유명했어요. 어머님이 장례문화그룹을 운영하는 꽤 큰 사업가셨거든요. 하지만 용우는 그런 걸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연주보다는 진심이 담긴 음악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진심이면 통할 거라고, 사랑이면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해 가을, 처음 정미령을 만났을 때, 장례문화그룹 회장, 67세지만 꼿꼿한 자세에 완벽한 정장 차림. 그녀는 편지은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용우가 어떤 애인지 아세요? 편지은은 긴장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편지은이라고 합니다. 정미령은 편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같은 피아노 전공이라고 해서 급이 같은 걸로 착각하시는 건 아니죠? 편지은은 숨이 막혔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장학금으로 음대를. 용우는 내 인생의 프라이드예요. 내 전부라고요. 정미령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미안하지만 헤어지면 좋겠네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요. 편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내가 왜 그쪽 어머님이죠? 그 한마디에 편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예 며느리 후보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용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엄마를 꼭 설득할게. 하지만 정미령 앞에서 용우는 한 번도 강하게 나서지 못했어요. 평생 완벽한 아들이어야 했던 그가 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둘은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정미령은 끝까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편지은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부치고 나무를 정갈하게 묻혔습니다. 정미령에게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용우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 봤어요. 편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미령은 잠깐 잡채를 내려다보더니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아줌마, 이거 치우세요. 왜 이런 걸 식탁에 올려놨나요? 편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머님, 제가 정성껏. 보기도 흉하네요. 빨리 버리세요. 일하시는 아줌마들이 편지은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잡채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쿵. 그 소리가 편지은의 가슴을 찔렀어요. 온 정성을 다한 음식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지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었어요. 정미령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용우야,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니? 정미령이 편지은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래서 배경을 보고 결혼해야 한다니까. 혹시 일부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편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간절히. 요즘 여자들은 다 그런가 봐요. 아이보다 자기가 먼저죠.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편지은도 간절히 아이를 원했거든요. 매달 소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계속 실망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결혼 2년차 봄,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았을 때 용우야,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편지은은 용우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무슨 소리야. 지은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 용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미령의 반응은 더욱 매서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이유가 나오네요. 정미령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시간만 낭비했네. 어머님, 변명은 됐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용우를 그냥 대가 끊기게 둘 건가요? 대가 끊긴다는 표현에 편지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의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편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후로 6번의 시험관 시술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정미령의 말은 더욱 격해졌어요. 이제 그만해요. 용우가 불쌍하잖아요. 당신 고집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이야. 편지은의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갔어요. 호르몬 치료 부작용으로 살은 찌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결혼 4년차 봄, 용우가 유럽 순회 공연을 떠나기로 했어요. 지은아, 3개월 동안 떠나 있어야 해. 미안해. 괜찮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사실 편지은도 잠시 쉬고 싶었어요. 계속된 시술 실패와 정미령의 차가운 시선에 숨이 막혔거든요. 용우가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지은아, 내가 돌아오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알아요,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죠. 그날 밤은 특별했어요. 오랜만에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용우와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요. 용우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편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시술도 안 받고 정미령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평범하게 피아노 레슨이나 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것도 나쁘지 않네. 혼자 중얼거리며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미식거렸어요. 왜 이러지?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째 계속 속이 안 좋았습니다. 커피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고 밥 냄새도 역했어요.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 냄새를 맡고는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는 깨달았어요. 생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려.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는데 벌써 3주나 늦었어요. 설마. 편지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3분이 이렇게 긴 시간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결과는 2줄, 지난 2줄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편지에는 테스트기를 여러 번 들여다봤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토록 안 되던 임신이 자연적으로 된 거였어요. 혹시 잘못된 결과일까봐 테스트기를 3개 더 샀어요. 모두 2줄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8주 차고 쌍둥이에요. 쌍둥이요? 쌍둥이라고요? 편지에는 진료대에서 흐느끼며 웃었어요. 네. 아주 건강해요. 정말 축하드려요. 편지에는 진료대에서 펑펑 울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용우에게 국제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공연에 집중해야 하는데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돌아오면 깜짝 선물로 알려주려고 했어요. 매일 밤 뱃속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아가들아, 아빠가 돌아오시면 같이 인사하자. 그때까지 엄마랑 건강하게 있어줘. 하지만 그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편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혹시 소용우 씨 부인이신가요? 편지은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편지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의식불명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편지는 10주 된 배를 감싸 안고 급히 옷을 입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도 제대로 끼울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기들아, 아빠가 괜찮을 거야. 꼭 괜찮을 거야.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정미령이 와 있었어요. 우리 용우가. 정미령은 의자에 앉아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편지은이 다가가자 정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어요. 다 네 때문이야. 내가 우리 용우 죽인 거야. 편지은은 숨이 막혔어요. 어머님, 무슨, 용우가 왜 새벽 비행기를 탔겠어? 너 때문에 걱정돼서 일정 다 취소하고 온 거야. 정미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보호자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피곤해서 졸음운전한 거라고. 너 때문에 그러다가 사고 난 거야. 편지는 뱃속의 아기들을 본능적으로 감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마음고생만 시키고 우리 용우가 견디다 못해서 도망간 건데 너 때문에 그러다가 사고 난 거야. 정미령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어요. 용우는 그렇게 떠났어요. 자신이 아버지가 될 줄도 모른 채로요. 편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용우야. 편지은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퍼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정미령의 광기는 절정에 달했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조문객들 앞에서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아들만 괴롭혔어. 그래서 우리 용우가 죽은 거야. 편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뱃속의 아기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친척들이 말렸지만 정미령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우리 용우가 안 죽었어. 난임 치료 받는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편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정미령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당장 집에서 나가. 용우 없으면 넌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편지에는 뱃속의 아기들을 생각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정미령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니 두려웠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이들을 뺏으려 할 거야. 용호 이름 가진 것도 다 내놔. 통장이고 뭐고 다 두고 나가. 정미령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보험금이랑 유산은 꿈도 꾸지 마. 네가 왜 용호 돈을 가져가? 편지에는 온몸이 떨렸어요. 다신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마. 내가 우리 용호 죽인 거 잊지 않을 거야. 편지에는 조용히 고개만 숙였어요.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했거든요. 그날 밤 편지에는 짐을 쌌어요.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용호의 사진 몇 장, 결혼반지와 용호가 선물해준 목걸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새벽에 집을 나와서 근처 고시원에 방을 구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작은 방.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하는 곳이었어요. 2주 후 입덧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우액, 우액. 편지에는 화장실에서 토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시원 복도에서 토하는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12주 차예요. 쌍둥이 모두 아주 건강해요. 정말요? 네. 심장박동도 아주 튼튼하고요. 잘 키우시면 돼요. 그 순간 편지에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거요. 뱃속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꼭 지킬게. 아빠가 준 마지막 선물이니까. 편지에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용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우리 애들 낳을 거예요. 혼자서라도 꼭 키울 거예요. 그게 당신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니까. 편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날부터 편지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뱃속의 아기들과 함께하는 험난한 여정이요. 용우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결실은 편지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편지은은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어요. 고시원 월세도 밀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사 먹지 못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피아노 레슨도 나갈 수 없었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버거웠어요. 라면만 끓여 먹다가 속이 쓰려서 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갈 곳은 없었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편지에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은아?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편지에는 울음부터 터졌어요. 엄마, 얘야. 무슨 일이야? 어디 있는 거야? 용우가 죽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우리 사위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편지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용우의 사고, 정미령에게 쫓겨난 일,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는 일, 그리고 쌍둥이를 임신한 사실까지요. 얘야,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당장 집에 와. 아빠한테 차 가져오라고 할게. 그날 저녁 편지은은 친정으로 갔어요. 부모님은 편지은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이 빠져서 보리 쏙 들어간 딸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말도 안 했어? 미안해요, 엄마. 걱정 끼치기 싫어서. 어머니가 편지은에 불러온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철공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거든요. 당장 편지은을 도와줄 경제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딸아, 우리로 돈은 많이 없지만 애 봐주는 건 할 수 있어. 내가 일할 때 우리가 키워줄게.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편지는 부모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에는 친정에서 아이들을 낳기로 했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요. 엄마가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은데 아기들이 좀 작아요. 편지에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부터라도 잘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쌍둥이라서 일찍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어머니가 편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걱정 마라. 엄마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영양제도 사줄게. 7개월째. 이른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엄마, 엄마. 편지은이 부르자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왜 그래? 아파. 배가 아파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혜원이와 채원이. 혜원이는 용우를 빼닮은 아들이었고 채원이는 편지은을 닮은 딸이었어요. 얘들아, 드디어 만났구나. 편지은은 아이들을 보며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용우야, 우리 애들 예쁘지? 내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고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퇴직금을 모두 털어서 병원비를 냈어요. 괜찮다. 손주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아이들이 3개월 되자마자 편지은은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피아노 개인 레슨을 다니고 저녁에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카페 알바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셨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쌍둥이를 돌보는 건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혜원이는 잘 안 울어서 키우기 쉬운데 채원이는 밤에 자주 깨. 우유도 많이 먹고. 죄송해요, 엄마. 너무 힘드시죠? 뭘 죄송하긴. 손주 키우는 게 얼마나 기쁜데. 하지만 편지은은 부모님의 피곤한 얼굴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2살이 되었을 때 편지은은 결심했어요. 이제 독립해야겠어요. 부모님께 너무 부담만 드리고 있어. 얘야, 우리는 괜찮다. 조금 더 있다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해요. 편지은은 작은 원룸을 얻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보증금은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네의 작은 피아노 교습소를 열었어요. 지은 피아노 교습소. 간판도 없는 1층 상가의 조그만 방이었지만 편지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중고 피아노 한 대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학생이 1~2명밖에 없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냐고 의심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편지은은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음대 출신답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1명, 2명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들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요. 그럼 오늘은 이 곡을 배워볼까요? 편지은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힘들지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4살이 되었을 때 혜원이와 채원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혜원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눈을 반짝였습니다. 편지은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피아노 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혜원이한테도 가르쳐 줄까? 혜원이는 작은 손으로 건반을 누르며 웃었어요. 꼭 용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채원이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어서 누구에게나 웃으며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교습소에 오는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가끔 아이들이 물어볼 때마다 편지은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 혜원이랑 채원이를 위해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럼 아빠 보고 싶으면 하늘 보면 돼요. 응.
그럼 아빠가 웃어주실 거야. 아빠도 피아노 잘했어요? 아주 잘했지. 혜원이처럼. 그렇게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편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작은 교습소를 운영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편지는 아이들과 함께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섰습니다.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70이 넘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 완벽한 정장 차림, 정미령이었어요. 편지는 급히 아이들 손을 잡고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들아, 이쪽으로 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채훈이가 들고 있던 공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 공이 굴러가서 정미령 발 앞에 멈췄어요. 정미령이 천천히 허리를 굽혀 공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우아한 동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미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미령은 채훈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혜훈이를 봤습니다. 혜훈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정미령은 숨을 멈췄어요. 용우를 그대로 빼닮은 얼굴이었거든요. 어릴 때 용우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공이 다시 떨어질 뻔했어요. 너희들 이름이 뭐니? 저는 소혜원이고 이건 제 동생 소채훈이에요. 혜원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예의 바른 목소리였습니다. 소씨. 그 성을 듣는 순간 정미령의 온몸이 떨렸어요. 혹시나 했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미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편지은을 봤어요. 4년 만에 마주친 전 며느리. 편지은은 예전보다 훨씬 말랐지만 눈빛은 더 강해 보였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편지은은 아이들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애들아, 가자. 엄마, 할머니가 공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해야 하지 않아요? 채훈이가 정미령에게 꾸벅 인사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미령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혜원이도 조용히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미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급히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미령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그날 저녁, 정미령은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용우를 닮은 아이, 소씨 성, 그리고 편지은,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럼 정말 용우 아이들이 있었던 건가? 정미령은 4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편지은이 뭔가 말하려고 했던 순간, 어머님, 사실은 제가 그때 자신이 말을 끊어버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그때 편지은이 임신 사실을 말하려 했던 건 아닐까? 정미령은 다음 날부터 그 동네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편지은과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나가는 편지은, 저녁에 장을 보러 다니는 모습, 주말에 공원에서 아이들과 노는 모습, 모든 걸 혼자 해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미령은 피아노 소리를 따라가다가 작은 교습소를 발견했어요. 지은 피아노 교습소. 유리창 너머로 편지은이 초등학생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옆에서 혜원이와 채원이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이는 엄마의 피아노 소리에 맞춰 작은 손으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마치 용우 어릴 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채원이는 그림책을 보다가 가끔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미령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말 우리 용우 아이들이구나. 편지은이 학생을 배웅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혜원아, 오늘은 뭐 배우고 싶어? 엄마가 자주 치는 곡이요. 어떤 곡? 슬픈 곡이요. 엄마가 울면서 치는 곡. 편지은이 잠시 멈췄어요. 그건 아빠가 좋아했던 곡이야. 그럼
저도 배워서 아빠한테 들려드릴래요. 편지은이 혜원이를 안았어요. 그래. 우리 혜원이가 배우면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정미령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용우를 그리워하는 건 자신만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확신은 저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4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 용우를 죽인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키우고 있는 손주들. 정미령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미령은 용우 방에서 앨범을 꺼내봤어요. 용우 어릴 때 사진들, 4살 때 피아노 치는 모습, 5살 때 웃는 모습. 혜원이와 똑같았어요.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용우야, 내 아이들이 있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정미령은 그날 밤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편지은을 내쫓았던 것을, 손주들과 4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4년 동안 원수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4년 동안 외롭게 아이들을 키운 사람에게.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혜원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엄마, 채원이의 비명소리에 편지은이 달려왔어요. 혜원이가 바닥에 쓰러져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혜원아. 편지은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혜원이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119, 119 불러야 해. 편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10시간 같았어요. 혜원이는 의식을 잃은 채로 계속 경련했습니다. 엄마, 혜원이 왜 그래요? 채원이가 울면서 물었지만 편지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일단 수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혈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이에요. ITP라고 부릅니다. 편지은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몸속에서 피를 멈추게 하는 혈소판이 부족해진 거예요. 심한 출혈이 있을 때 수혈이 필요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관리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럼 치료 가능한 거죠? 네. 하지만 아이 혈액형이 RH-, 희귀 혈액형이라서 혈액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편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인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보호자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A형인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편지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친정부모님은 모두 B형이셨거든요. 그리고 정미령은 그때 채원이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 며칠 전에 공 주신 할머니요. 혜원이가 그 할머니 닮았다고 했잖아요. 편지에는 가슴이 뛰었어요. 설마 정미령이 같은 혈액형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혜원이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에서 정미령을 찾았습니다. 4년 전 쫓겨날 때도 지우지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그런 마음으로 남겨뒀던 번호였습니다. 연결될까? 번호를 바꾸셨을까?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4년 만에 듣는 정미령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편지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어요. 지은이? 네. 갑작스럽게 전화드려서 죄송한데 부탁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편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원이가 용우 아들이 위험해요. 수혈이 필요한데 RH- 혈액형이라서. 뭐라고? 지금 어디 있어?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내가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30분 후 정미령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편지은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령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아이는 어디 있어? 저쪽, 병실에. 정미령은 편지은을 따라 병실로 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혜원이를 보는 순간 정미령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꼭 어릴 때 용우 같았어요. 아픈 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의사는 뭐래? 혈액형이 희귀해서 수혈할 피를 구하기 어렵다고. 정미령이 간호사를 불렀어요. 혈액 검사 좀 해주세요. 제가 헌혈할게요. 어머님. 하지만 나이가 상관없어. 빨리 해주세요. 검사 결과 정미령도 RH-였어요. 다행히 헌혈 가능합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헌혈이 끝나고 혜원이에게 수혈이 시작됐어요. 정미령은 헌혈실에서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편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미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미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손주 때문에 한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편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날 밤 정미령은 병실 밖에서 혜원이를 지켜봤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혜원이가 눈을 떴어요. 정미령은 여전히 복도에 있었습니다. 밤새 자리를 뜨지 않았던 거예요. 편지은이 놀라서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일찍 온 거야. 하지만 정미령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혜원이가 깼어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정미령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그리고 돌아서 버렸어요. 편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미령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3일 후 정미령이 다시 병원에 나타났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이들 줘. 편지은에게 건네주려다가 정미령은 멈췄어요. 내가 직접 줄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혜원이와 채원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채원이가 먼저 알아봤어요. 공 주신 할머니였거든요. 안녕. 정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살려주신 거 맞아요? 정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혜원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정미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편지은도 문 밖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혜원이가 퇴원했어요. 정미령이 병원 로비까지 배웅하러 왔습니다. 조심해서 가. 네, 어머님. 정미령이 편지은을 불렀어요. 잠깐. 두 사람은 로비 한쪽에 섰어요.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정미령이 입을 열었어요. 4년 동안 혼자 키웠구나. 편지는 놀랐어요. 정미령이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말을 한 거예요. 네,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용우 아이들이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미령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네, 임신한 거. 왜 말 안 했냐고. 편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이 믿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이들을 뺏으실까봐 무서웠어요. 뺏어? 네, 제가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하셨을 테니까. 정미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편지은의 말이 맞았거든요. 4년 전 그때 자신은 정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미안해. 정미령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편지은은 귀를 의심했어요. 네,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심했어. 편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4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머님이 아이들을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궁금해해요. 내가 할머니라고 해도 될까? 물론이에요. 어머님이 아이들의 할머니세요. 하지만 정미령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금 시간을 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네, 어머님. 천천히 하셔도 돼요. 2주 후, 정미령이 편지은 교습소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그냥 아이들 보러 왔어. 정미령은 유리창 밖에서 혜원이와 채원이를 바라봤어요. 편지은이 학생을 가르치는 동안 두 아이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이는 엄마 피아노 소리에 맞춰 무릎을 두드렸어요. 저 모습, 용우랑 똑같네. 정미령이 중얼거렸어요. 편지은이 웃었습니다. 네, 정말 닮았어요. 들어가도 될까? 물론이죠. 정미령이 교습소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채원이가 달려왔어요. 혜원이도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정미령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너희들, 할머니라고 불러도 괜찮겠니? 당연하죠. 할머니잖아요. 채원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미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됐어. 한 달 후, 정미령은 일주일에 2번씩 아이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편지은과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대화는 주로 아이들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정미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원이 병원비, 내가 도와줄게. 편지은은 당황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부담 갖지 마. 이건 손주를 위한 거니까. 편지은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게 맞지만 정미령에게 의존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정미령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4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달 후, 혜원이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정미령이 함께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ITP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대로 관리하면 괜찮을 거예요. 정말요? 편지은이 기뻐했어요. 네. 다만 정기적으로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정미령이 말했어요. 혜원이 치료비 내가 낼게. 이건 협상 불가야. 편지은이 입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정미령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거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천만에.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그 말을 듣는 순간 편지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편지은은 아이들을 재운 후 창밖을 바라봤어요. 4년 동안 혼자였던 길,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미령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용우야,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편지은은 용우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이들을 만나주셨어. 천천히지만 우리 다시 가족이 되고 있어. 그날 밤 편지은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정미령과 편지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날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어색해지곤 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미령이 교습소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떻게? 아이들이랑 놀아주려고. 정미령은 손에 큰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레고, 블록과 인형, 그림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혜원이와 채원이가 달려왔어요.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채원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선물 사왔어. 같이 만들어 볼까?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정미령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레고, 블록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사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정미령이 편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교습소 한쪽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레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뭔 얘긴데요, 어머님? 혜원이 교육 문제야. 정미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혜원이 피아노 실력이 정말 좋더라. 음대, 부속 유치원에 넣으면 어떨까? 편지는 당황했어요. 음대, 부속이요? 응. 일찍 시작할수록 좋아. 내가 알아봤는데 다음 학기에 입학 가능하대. 어머님, 지금 다니는 유치원도 괜찮아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정미령이 잠시 멈췄어요. 그게 아니라 제 가르침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편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을. 어머님, 편지은이 정미령의 말을 끊었어요. 저도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 방식대로요. 정미령은 할 말을 잃었어요. 편지은의 표정에서 상처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괜찮아요. 하지만 편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날 이후로 정미령은 교습소에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편지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4년 동안 혼자 키우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들이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요? 할머니 바쁘신가 봐. 할머니한테 전화해요. 채원이가 졸랐지만 편지은은 차마 전화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편지은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상의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편지은은 정미령과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그랬다고? 너도 음대 나왔는데 왜? 어머니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엄마. 어머님도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다고? 그럼 4년 동안 너 혼자 키울 때는 뭐였어? 엄마, 얘야, 흔들리지 마. 내가 최고의 엄마야. 하지만 편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정미령도 집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나갔나?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정미령은 자신의 진심이 잘못 전달된 게 서러웠어요. 편지은을 무시하려던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였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걸었다가도 다시 끊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10일이 지난 어느 날 혜원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편지는 혼자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미령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ITP가 있어서 감기가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집에서 충분히 쉬게 해주세요. 편지는 걱정이 됐어요. 일도 쉬어야 하고 혜원이 돌봐야 하고 집에 돌아와서 혜원이를 재우고 있는데 채원이가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채원아, 왜 전화했어? 할머니, 혜원이가 아파요. 엄마가 힘들어 보여요. 뭐라고? 혜원이가 아프다고? 네, 감기래요. 그런데 엄마가 울고 있어요. 정미령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가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30분 후 정미령이 편지은 집에 나타났어요. 편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혜원이 어떻게 됐어? 감기예요. 괜찮아요. ITP 때문에 감기가 오래 갈 수 있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편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정미령이 편지은 옆에 앉았어요. 내가 미안해. 지난번에 내가 잘못 말했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틀린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야. 정미령이 편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4년 동안 혼자 키운 거. 정말 대단해. 편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질투가 났나 봐. 네. 4년 동안 내가 혼자 다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으면서. 뭔가 해주고 싶어서 조급했던 것 같아. 편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같이 하자. 내 방식 존중할게. 대신 힘들 때는 나한테 기대. 편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정미령이 혜원이를 돌봤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혜원이도 할머니와 있는 걸 좋아했어요. 할머니, 아빠는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너랑 똑같았어. 조용하고, 착하고, 피아노도 좋아하고. 정말요? 그럼, 너 아빠 5살 때 사진 보여줄까? 정미령은 휴대폰에서 용우 어릴 때 사진을 꺼냈어요. 혜원이는 신기해했어요. 우와, 정말 저랑 닮았어요. 그럼, 할머니 손주니까. 그 순간 정미령은 행복했어요.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혜원이가 낳은 후 편지는 정미령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일도 할 수 있었고. 뭘 고맙긴. 할머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래도 지은아, 정미령이 편지은을 불렀어요. 뭔데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지 않아? 편지는 웃었어요. 네, 어머님, 우리 가족이에요. 그 무렵 채훈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였어요. 엄마, 할머니, 제가 1등 했어요. 채훈이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어요. 우리 채훈이가? 정미령이 놀라서 말했어요. 네,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다고 하셨어요. 편지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채훈이 정말 대단하다. 정미령도 기뻤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좋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떡볶이 가게로 갔어요. 정말 평범한 가족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령이 편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인데요? 아이들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 수 있을까? 집에 걸어두고 싶어서. 편지는 기뻤어요. 정미령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물론이에요. 예쁘게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정미령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그리고 너 사진도 같이. 저요? 응. 우리 가족 사진. 편지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네, 어머님. 다음 주말 네 사람은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혜원이와 채원이가 가운데 앉고 편지은과 정미령이 양쪽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시네요. 편지은과 정미령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로 이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사진이 나왔을 때 정미령은 그걸 거실 한가운데 걸었어요. 용우 사진 옆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정미령이 중얼거렸어요. 편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정미령은 일주일에 3번씩 아이들을 만났고 편지은의 교습소도 학생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여전히 어색했고
어떤 날은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용우가 없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혜원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편지은이 가르쳐준 곡을 조심스럽게 쳤습니다. 정미령이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곡이 끝나자 혜원이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잘 쳤어요? 정미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편지은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혜원이가 돌아봤어요. 엄마,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안 울어. 편지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혜원이가 너무 잘해서 감동했어. 정미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혜원이가 웃었어요. 그럼 더 열심히 할래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용우는 없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이 가족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혜원이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편지은의 비명소리가 교습소에 울려 퍼졌어요. 사실 혜원이는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코막힘과 미열, 평범한 증상이었습니다. 편지은은 조금 걱정됐지만 ITP 환자에게 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어요. 그날 오후, 혜원이가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엄마, 배 아파 라고 말하더니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엄마, 채원이의 비명소리에 편지은이 달려왔어요. 혜원이가 바닥에 누워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피가 조금 번져 있었어요. 혜원아, 혜원아. 편지은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혜원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119, 119 불러야 해. 편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아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입에서 피가 나와요.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정미령에게도 급히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혜원이가 큰일 났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영원 같았어요. 혜원이는 계속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편지는 혜원이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혜원아, 엄마야, 눈 떠봐. 제발 눈 떠봐. 채원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오빠, 일어나. 오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긴급하게 검사했어요. 혈소판 수치가 12,000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급격히 악화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뇌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요. 편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RH- 혈액이 필요한데 혈액 보유량이 부족합니다. 가족 중에 헌혈 가능한 분이 계시나요? 그때 정미령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혜원이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냐고. 어머님. 편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미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헌혈할게. 지금, 당장. 하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나이로는 헌혈이 어려워요. 71세는 헌혈 가능 연령을 초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편지은이 절규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혈액원에 긴급 요청을 넣겠어요. 의사가 나간 후 정미령과 편지은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혜원이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혈액 확보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이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정미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내 손주가 죽어가는데. 어머님, 규정상. 규정 따위 집어쳐. 내가 책임질게. 정미령이 소리쳤어요. 편지은도 의사에게 매달렸어요. 제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머님이 혜원이 할머니예요. 의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응급 상황이니까 특별히 허가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은 각오하셔야 해요. 괜찮아. 뭐든 괜찮아. 정미령이 즉시 대답했어요. 헌혈이 시작됐어요. 정미령은 침대에 누워서 팔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편지은이 걱정스러워했어요. 괜찮아. 우리 혜원이만 살아나면 돼. 정미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헌혈하는 동안 정미령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혜원아, 할머니가 피 줄게. 할머니, 피 받고 일어나. 할머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줄게. 편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혈이 시작된 지 30분 후 혜원이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편지은과 정미령은 안도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원이의 혈소판 수치는 안정적으로 회복되었고 의사는 조만간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정미령도 헌혈 후 사흘간 집에서 쉬었습니다. 71세의 몸은 생각보다 더디게 회복되었지만 그녀는 한시도 빨리 손주들 곁으로 가고 싶었어요. 병실에서 정미령과 편지은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4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편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내가 너무 늦었지. 내가 처음부터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정미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용우가 죽었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났어. 누군가를 원망해야 했는데 그게 내가 됐지. 편지은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진짜 원망해야 할 건 내 자신이었어. 내가 용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어. 너는 정말 훌륭한 엄마야. 정미령이 편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4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 키운 거 정말 대단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때 간호사가 왔어요. 혜원이가 깨어났어요. 보러 가시겠어요? 두 사람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병실에서 혜원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엄마, 혜원아. 편지은이 달려가서 혜원이를 안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채원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오빠, 깨어났어? 채원아. 혜원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채원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 할머니한테 전화했어. 그래서 할머니가 오빠 살린 거야. 편지은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채원이 덕분이야. 혜원이가 정미령을 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또 저 살려주신 거예요? 정미령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가 지켜줄게. 혜원이가 작은 손으로 정미령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이제 할머니 피가 저한테 더 많이 들어왔네요. 그 순진한 말에 정미령은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터뜨렸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로부터 사흘 후 혜원이가 퇴원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응, 앞으로 같이 살까요? 정미령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내가 너무 참견하게 될 텐데. 괜찮아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 정미령은 편지은을 바라봤어요. 4년 전 그 차갑던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딸 같았어요. 고마워. 지은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님. 그날 저녁, 혜원이가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정미령은 자신의 집에서 짐을 챙겼어요. 용우 사진과 앨범, 그리고 소중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편지은과 아이들과 함께 살 거예요. 정말로 한 가족이 되어서요. 4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정미령은 용우 영정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용우야,
엄마, 이제 행복해. 내 아내와 아이들이 엄마를 용서해줬어.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야. 그리고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4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용우는 없지만 그의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들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1년 후 따뜻한 봄날 넓은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혜원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편지은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미령은 소파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며 손주의 연주를 듣고 있었어요. 와, 오빠 정말 잘한다. 채원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혜원이가 돌아보며 물었어요. 완벽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미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편지은, 정미령, 혜원이, 채원이. 그리고 그 옆에는 용우의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은 음악교실이라는 간판이 달린 1층은 이제 제법 큰 교습소가 되었어요. 학생들이 25명이 넘었고 정미령이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정미령이 웃으며 맞이해줬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도 정미령을 좋아했어요. 따뜻하고 자상한 할머니였거든요. 점심시간.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늘 뭐 먹고 싶어? 편지은이 물었어요. 짜장면. 채원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또 짜장면이야? 어제도 먹었는데. 혜원이가 웃었어요. 그럼 혜원이는 뭐 먹고 싶어? 정미령이 물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요. 우리 혜원이는 할머니 음식을 제일 좋아하네. 편지은이 흐뭇하게 말했어요. 그럼 김치찌개 끓여줄까? 네. 아이들이 기뻐했어요. 그날 오후 혜원이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편지은과 정미령이 함께 갔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정말 안정적이에요. 이제 1년에 한 번만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정말요? 이제 완전히 괜찮은 거예요? 편지은이 물었어요. 네. 정상적인 생활 가능하고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혜원이가 기뻐서 뛸 뻔했어요. 할머니, 들었어요? 이제 축구도 할 수 있대요. 그래. 우리 혜원이.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정미령이 혜원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채원이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걱정 끝이네요. 그러게. 우리 혜원이 이제 완전 건강해졌어. 편지은이 혜원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좋은 소식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혜원이가 말했어요. 그래. 아빠한테 말씀드리자. 집에 돌아와서 네 사람은 용우 사진 앞에 모였어요. 아빠. 혜원이 완전히 나았어요. 채원이가 먼저 말했어요. 이제 1년에 한 번만 검사 받으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완전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혜원이도 신나게 말했어요. 편지은이 용우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혜원이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피도 주시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우리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됐어. 정미령도 아들 사진에게 말했어요. 용우야, 엄마가 이제 내 가족 잘 지키고 있어. 지은이도, 혜원이도, 채원이도. 우리 모두 행복해. 저녁이 되자 편지은이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용우가 좋아했던 곡을 천천히 쳤습니다. 정미령과 아이들이 옆에서 들었어요. 곡이 끝나자 혜원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쳐볼래요. 그래. 같이 쳐보자. 편지은이 혜원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엄마와 아들이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정미령과 채원이가 박수를 쳤어요. 정말 아름다워. 정미령이 감탄했어요. 할머니도 해보세요. 채원이가 정미령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나는 피아노 못 쳐. 괜찮아요. 우리가 가르쳐 드릴게요. 결국
네 사람이 모두 피아노 앞에 모였어요. 서로 웃으며 건반을 누르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창문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용우가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해. 당신이 남겨준 가족들과 함께 당신이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고마워. 정미령도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용우야,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게. 혜원이와 채원이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좋았어요.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있는 이 따뜻한 집이, 피아노 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네 사람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용우도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들은 완전한 가족이었어요. 사랑으로 이어진 영원한 가족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용우의 사진도 함께.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저희 작은 채널까지 와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